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멜랑콜리아 1-2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도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읽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서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까.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점점 오기가 생기죠. 아, 이거 다 읽어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 그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결국 다 읽었는데, 이게 뭐야? 하는 소설들이 특히 이제 현대 노벨문학상으로 올수록 그런 소설들이 많아요. 다행인 것은 채식주의자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서사가 가지는 어떤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마치 추리소설 읽히듯이 그냥 막 쭉쭉 읽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 이 멜랑콜리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전에 읽기 되게 힘들어 했었던 네, 네, 피아노 치는 여자. 네. 피아노 치는 여자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지부진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치는 여자는 사건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사건이랄 것도 예, 뭐 사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명확하게 다가오는 사건도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추리 모드로 들어가요. 도대체 뭘까?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자, 현대문학에서는 내용만이 우리에게 어떤 걸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플러스 형식이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형식이.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계속 철학적으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계속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자주 들었던 그 사조라고 얘기해야 되나? 철학의 방향성이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었죠. 형식적인 면에서 이거를 굳이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장르적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훨씬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해체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해체주의라는 거가 참 지금도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그런 어떤 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체주의는 왜 나왔느냐? 우리가 소설에 국한을 시켜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은 구조주의적인 소설이에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소설. 그냥 딱 말만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죠. 기승전결이 있고, 거기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발단과 그 사건이 막 전개되는 과정,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것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 자, 요런 해석, 이렇게 어떤 소설을 기승전결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누가 처음 시작한 거냐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그 이야기의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이야기 구조 그러면 어, 한국의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 하면 생각나는 장르가 뭐가 있으세요? 네? 전래동화. 전래동화. 근데 전래동화도 사실 성립되기 시작한 거는 거의 1900년대 들어와서예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떠돌던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떠돌았을까? 그것이 한자로 이렇게 정리되기에는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선비들이 다가갈 장르의 작품들이 아니었죠. 선비들이 한자로 정리를 하려면 그건 어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격식을 갖춘 것이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들은 정말 이야기로 구전되는 옛날 이야기였죠. 혹은 판소리, 마당놀이, 예,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춘향가, 춘향전은 원래 춘향가죠. 춘향에 대한 노래였어요. 이 춘향가는 전체의 이야기 구조가 전달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 그런 그 노랫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물론 이제 그걸 전통적으로 전체 그 춘향가를 다 익혀서 계승하는 전승자들이 또 있기는 했죠. 근데 춘향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서사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춘향이 이제 이몽룡과 사랑에 빠지는 게 사건의 발단이죠. 그러다가 전개부에 가면 이제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가고 갑자기 여기에 변학도가 들이닥쳐서 이제 폭정을 일삼고 그러면서 춘향을 눈독을 들이고 절정에 이르면 춘향이 옥에 갇혀가지고 수청을 드느니 마느니 싸우다가 죽음의 직전에 가서 갑자기 그지인 줄 알았던 우리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짠 전부 다 해소해버리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스토리 라인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거기에 방점이 찍히진 않았어요. 스토리라인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그 노는 장면, 이리 웃느라 업고 놀자, 그 많이 제일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그 장면만 주구장창 노래로 그냥 확 벌어져. 그 장면이 춘향가를 혹시 그 판소리를 이렇게 소리 그대로를 옮긴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해요. 그 시대의 포르노예요, 사실은. 네, 그 시대의 포르노예요. 그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걸 노래로 부르면서 사람들이 성적으로 억압돼 있던 것을 이야기 구조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전체의 골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가지는 장면성이 훨씬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마당놀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당놀이도 보면 대부분 이제 권선징악을 얘기를 하지만 그 권선징악에서 악을 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 양반님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당극에서 쓰이는 양반 탈을 보면 탈이 되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반면에 이제 그 양반들에게 빌붙어서 무언가 그 양반들한테서 어떤 권력의 찌끄러기나 그 이제 재화의 찌끄러기들을 먹기도 하고 혹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해학적으로 양반들을 골리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가 승려 캐릭터예요. 그래서 승려 캐릭터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얍실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해학적으로 보여요. 그 이제 각시 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탈들의 형태를 보면 아,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 중국 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칼라부터 일단 그 칼라비레이션부터 이 패턴을 만드는 게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화려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캐릭터가 손오공 캐릭터인데 손오공을 원숭이처럼 그린 게 아니라 정말 화려한 색감으로 그려놨어요. 일본의 탈은 보기만 해도 요사스러워요. 눈도 쫙 찢어져 있고, 예, 일단 길고 대부분 창백해요, 탈들이. 근데 한국의 탈은 그냥 그 동네 아저씨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되게 허술해 보여요, 일견에서 보면.
일견에서 보면 허술한데 사실은 디테일을 보면 일본 탈이나 중국 탈이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 디테일에 제일 중요한 게 해학이에요. 웃는 거. 우리나라 탈들은 대부분 굉장히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 민족이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한해 민족이라는 건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를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해 민족이 아니에요. 흥의 민족이에요. 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원래 오리지널리티가 흥이에요. 저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동남아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흥의 정서가 있는데 그 흥의 정서가 문학적으로 바로 춘향가에 보면 그 업고 놀자 그 노래처럼 드러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한 장면이 극대화되는 것. 이런 게 해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법을 따라가지고 그 문법의 정확한 분량들을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그래서 4분의 1로 딱 나눴을 때 기승전결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을 보면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이제 디테일하고 방대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후뚜루마뚜루 훅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이야기 구조를 알아야 이 옥고놀자 장면이 얼마나 즐겁고 애틋한 장면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서구의 시각에 물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야기 구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구조를 모르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해체주의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 책을 볼 때 그림을 보듯 봐라. 책을 볼 때 논리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라는 건 문학 작품을 볼 때 논리 구조로 문학 작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감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윤포세의 멜랑콜리아 1, 2를 보면서 요거를 왜 해체주의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작품은 이야기 구조가 이 형식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가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코듀로이 양복을 입고 누워 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 나는 그 누구였죠? 저기 헬레네를 사랑한다. 헬레네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연인이다. 그런데 헬레네의 빙부, 그 삼촌이 이제 우리를 싫어한다. 삼촌이 나를 나가라고 한다. 헬레네가 그래서 나를 나가라고 했다. 그럼 헬레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근데 나는 코듀로이 양복을 입고 누워 있고 나는 헬레네를 사랑하고 헬레네도 나를 사랑한다. 다시 이게 계속 여기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툭 하고 뭐가 끼어들어요. 삼촌이 툭 끼어들어서 원형이 잠깐 벌어지죠. 그럼 또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반복이 되다가 또 헬렌의 엄마 얘기가 툭 끼어들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들어와요. 근데 나머지는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또 툭 들어오는데 이번엔 그림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얘기는 또 반복이 돼요. 또 툭 들어오는데 이 그림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제 툭 들어오면 이제 삼촌이 집에 찾아오는 얘기가 또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둥글게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얘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점점 확장돼서 이 주인공 라스가 어, 계속해서 반복된 의식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고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 지겹네 하는데 어느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고 그렇게 해서 마치 사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념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상념이, 그러니까 생각과 상념은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것이 생각이라면, 상념은 대중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멍하게 멍하게 따라가는 그 상념들은 사실은 반복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겪죠. 갑자기 이제 어 우리 자식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말렸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돈이 왜 말렸더라? 그 원인을 찾았다가 그 말린 원인에 남편이 이거 헛짓거리 한 게 좀 끼어들었어. 그러면 또 남편의 헛짓거리로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죠. 아, 내가 지금 이 생각할 때가 아니지. 또 돌아와요. 근데 그게 또 반복되다가 남편의 헛짓거리에서 남편을 헛짓거리하게 만든 뭔가가 또 튀어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상념도 사실은 원을 그리듯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지만 상념에도 계속 무언가가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면서 나중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벌어져 버리죠,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똥을 치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한덕수 총리도 결국은 윤석열의 방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조력자나 하수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였다는 게 요즘엔 드러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 손으로 무언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봤을 땐 사고가 난 거예요, 국가에. 국가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세계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가? 제가 예전에 우리 수업 초기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저는 이 지구에 80%의 원숭이와 20%의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마치 20%는 생각을 하고 80%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한 인간이라는 한 개인을 봤을 때도 이 개인이 20%의 인간과 80%의 원숭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대부분은 원숭이로 살아요.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하던 거 그냥 계속하고 루틴으로 돌리던 거 계속 돌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좀 널널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우리는 언제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문고리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는 평소엔 잊고 있어요. 문고리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열리니까. 근데 문고리가 갑자기 딱 걸려가지고 안 열리면 갑자기 문고리가 우리에게 존재자가 돼요. 없었던 게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네, 하이데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는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고리가 문제가 있네? 라고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은 대상을 향해서 이 생각을 하느냐가 이 인간으로 사느냐 원숭이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텐데
우리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생각하기도 바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라스처럼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의 흐름은 결코 논리적인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어떤 의식에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들일 뿐이에요. 지금 이 소설은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나열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잠깐 그 문제에 귀를 기울이죠. 실제로 헬렌의 삼촌이 와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잠깐 집중을 하죠. 근데 사실 그 대응에 대한 걱정이 먼저고 그 대응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실제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그 대응하는 순간의 행위, 그 대응을 해서 그 결론을 끌어내는 그 장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뭐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일단 그걸 걱정하는 거에 많이 보내요. 얘는 계속 걱정하고 있죠. 행동하지 않고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생각은 되게 찰나고 대부분은 걱정을 하면서 마음에 짓눌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죠. 자,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인해서 결정이 됐어요. 자, 삼촌이 와가지고 결국은 쫓아냈어요. 트렁크에 짐을 싸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했던 나는 헬레네를 사랑한다. 나는 코듀로이 양복을 입고 있다. 그러다가 독자들이 이 보라색 코듀로이 양복 얘기가 왜 자꾸 나오지 할 때 툭 옛날 기억이 끼어들죠. 이것은 그 누구였죠? 하여튼 순트라는 그 독지가가 후원자가 나에게 준 양복이다. 그래서 이 코듀로이 양복의 의미가 잠깐 또 떠올라요. 그런데 이 코듀로이 양복이 클럽에 들어가는 순간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사실 순트의 의도는 잘 적응하라고 준 건데 오히려 그 양복 때문에 조롱거리가 돼요. 늘 그 양복만 입고 나타나는. 다른 데는 다 꾀죄죄하고 그 양복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라스는 조롱거리가 되죠. 그 조롱거리가 되는 부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느 순간 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기는 해야 되죠. 들어오기는 와요. 근데 그 의식이 오래 가지는 않죠. 바로 또 다른 상념으로, 또 다른 상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작은 소용돌이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큰 소용돌이의 의식을 만드는 과정을 그리는 구조로 쓰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구조주의적인 기승전결의 관점, 기승전결의 어떤 습관으로 쓰이는 과정을 훌쩍 벗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해체주의적인 어떤 소설의 장르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욤포세가 뭐 자기 스스로 해체주의 작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의 문학계의 어떤 동향 속에 드러나는 이 작품을 봤을 때 해체주의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선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멜랑콜리아 1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비드메의 이야기는 조금 또 결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가 요 소설의 어떤 해체적인 느낌을 저는 좀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비드메가 나왔는지 아무도 이해가 안 가죠. 왜 갑자기 비드메가 튀어나왔지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요온 포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요온 포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요온 포세의 분신인 비드메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라스 헤르테르비그는 원래 퀘이커 교도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퀘이커 교도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서 강제로 퀘이커 교도의 모임에 가 있는데 라스는 사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이커 교도의 그 침묵이 주는 어떤 아름다움에는 또 경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선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퀘이커 교도 자체에 적응하지는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라스가 보여주죠. 근데 비드메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가장 주요한 주제가, 그 소재가 뭐예요? 나는 다시 종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 여자 사제는 넌 등록할 수 없어. 다시 등록할 수 없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비드메는 거부감이 있지만 받아들여요. 자, 이렇게 이들의 의식 속에서 종교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무게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이야기로 나는 이걸 썼어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비드메의 장면은.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느닷없이 튀어나온, 그것도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작가의 이야기가 극 중에, 소설 중에 갑자기 등장을 함으로써 전체 구성을 갑자기 깨버려요. 마치 베르이트의 그 저기 서사극을 보는 것 같이 느닷없이 소설의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소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건 비드메가 써놓은 헛소리야. 실제 라세르테르비그가 이렇게 느꼈을지 생각했을지 이런 의식을 가졌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비드메가 등장을 해서 비드메가 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이거 전체가 용포세가 쓴 소설이야. 그냥 소설일 뿐이야 라고 갑자기 우리를 소설의 바깥으로 훅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또 질문도 던집니다. 종교란 무엇이고 그 종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왜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직 다른 분들이 올 생각이 없는 건지 안 오신 아직 도착을 못한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